안녕하십니까. 자, 원가관리에게 입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강의는 딱 2회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듣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다 배울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원가관리회계가 이런 과목이야. 자, 뭘 좀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짧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교재 약 반 정도 약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배워요. 기본 강의 때. 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약간 OT를 좀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 때문에 지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하고 세무사 공부 관련해서 자, 원가 관리회계는 어떤 과목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냐, 이걸 먼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험 출제는 자, 세무사부터 설명드리면 세무사는 1차에 그 회계학 일부라고 해서 자, 과목 이름이 회계학 일부예요. 회계학이야, 회계학. 회계학 개론, 회계학이라고 해서 40문항 중 16문항 나옵니다. 정확하게 회계학이 40%가 나와요. 재무회계 60, 원가회계 40.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가 있는 과목이에요. 자, 공부하는 양은 원가회계, 재무회계가 4대 6이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은 한 3대 7? 그 정도, 아니면 뭐 25대 75, 뭐 이 정도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보통 한 3대 7 정도 그 양인데, 점수는 4대 6입니다. 원가회계 40, 재무회계 60. 자, 2차도 역시 회계학 일부에서 40점으로, 즉 100점 만점에서 40점이죠. 자, 문제 수는 네 문제 중에서 2문제 나와요. 2문제. 한 문제당 20점씩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사 시험은 1차에 회계학이라고 해서 역시 나오죠, 이거. 회계학. 50문항 중에 10문항, 20% 나와요. 자, 회계학에서 정부회계도 다루고 또 고급 회계도 같이 다루다 보니까 1차 비중은 되게 좀 적어요. 네, 2차에서는 원가 관리회계 라고 해서 100점으로 나와요. 그냥 100점 한 과목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의 초점을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1차보다는 2차에 초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원가 관리회계가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은 많이 쉬워졌는데 2020년까지는 동차 공부할 때 원가 관리회계를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엄포자. 왜? 너무 어려우니까 2차 시험 문제가.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 회계사면 재무회계를 좀 더 해야지 원가회계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많이 쉬워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 2년 연속 쉽다가 올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작년보다 약간 난이도가 약간 꺾인 느낌. 매우 쉬워지다가 약간 꺾인 느낌. 자, 최근에 1차 난이도는 오히려 세무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 1차 난이도는 회계사보다. 2차는 여전히 회계사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그 1차 공부할 때까지는 세무사 회계사 차이가 없어요. 공부 범위도 거의 한 99%는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2차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1차까지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고 2차 때는 좀 분리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부 방법. 자, 첫 번째가 일단은 이 용어가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용어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 재무회계 세법 주요 과목 중에 원가 관리회계 세 과목인데 그 중에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다 준거 기준이 있어요. 자, 세법은 세법전이 있고 재무회계는 기준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원가 관리회계는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기는. 원가 계산 준치라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 저도 안 봐. 딱 하는 조문 제하고는 아예 보질 않아. 그만큼 이미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준칙 하나 있는데, 이 말은 준거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즉
어떤 사실을 지칭하는 용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심하게는 한 10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용어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과연 동일한 용어인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건지 이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서 공부할 때 용어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해둬야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이런 식의 약간 조금 소그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용어가 중요하다. 공부할 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그 수학 공부해 보셨죠? 수학 공부가 뭐 공식만 외운다 해서 암기한다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원과에게는 더욱더 약간 위주의 공부가 좀 필요해. 초반에는. 물론 나중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뭔가 떠올라야 되니까 막판에는 이해가 안 돼 있는 것은 암기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암기식 공부를 해버리면 원과 권력에는 아예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 위주.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해 안 된 것은 암기를 한다. 이런 식의 좀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는 꼭 원과 관리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식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입장이죠, 이게. 자, 아무것도 몰라요, 원과 관리계. 그럼 이제 뭐 입문 듣고 기본서 듣고 객관식 수업 듣고 하면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혀지겠죠. 근데 끝없이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자, 요 시점을 좀 감안해서 자, 넓히다가 이렇게 줄일 수 있어야 돼. 줄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없이 넓히는 게 아니라 넓히되 줄여 나중에는 이제 줄이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자, 회계사가 됐건 세무사가 됐건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사는 일단 과목이 많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과목이 많은 거고 세무사는 세법적으로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시험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넓히다가 나중에는 정리를 잘하는 게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하다가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줄여 나가자. 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떨어진다. 자, 이거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 별로 한 게 없어. 뭐 정리할 게 없어. 쉽게 말해서 공부해 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양을 갖추되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도록 양을 갖추어 나가면서 막판에는 잘 정리를 하자. 줄이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험에 임망할 때. 자, 요게 좀 필요하고. 자, 요걸 위해서 요 정리를 위해서 자, 네 번째 숫과 나무가 필요해요. 자, 숫과 나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머리 사고가 어떤 과목이든지 특히 원가 관리학에는 이게 체계가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실은 뭐 책이 10권이다 그러면 10권이 다 다를 거예요. 지향하는 건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뭐 순서 목차도 달라 심지어.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 세법은 거의 비슷하고 뭐 제목에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원가 관리학은 막 중과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이게.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체계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원가 관리에게는 자, 이 전체를 딱 그리는 능력이 좀 필요해. 이 전체 수부일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숲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부일자 경계에서 나무를 이렇게 심어 나가야 되는 거지.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개관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를 딱 아우르는 이 능력, 이 개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뇌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뇌의 사고를 이렇게 심어 넣는 거야. 원가에게 관리에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래서 이 개관을 머릿속에 일단 계속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는 아마 2교시 또는 뭐 잘하면 1교시가 될 수도 있고 2교시 때 우리 그 입문서에 보시면 요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원가 관리의 숲이 그려져 있죠.
요걸 제가 한번 설명해 줄까요? 제일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까요? 뭐 당연히 뭐 용어도 다 낯설고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수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 정도 딱 들어두시고 기본 강의 들을 때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해 나갈 거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상기해라. 그래서 기본 강의 딱 끝날 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나무만 심으면 되잖아. 좀 나무도 개간 이 숲 그리면서 어느 정도 좀 심었겠지만 좀 부족하겠지. 근데 나무를 빼고 이제 심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숲과 나무를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식 정리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공부 방법이 이러한 거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즉, 입문 끝나고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갖춰둔, 이 교재와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자, 입문 먼저 끝나고 나면,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본서 학습이 있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기본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남으면, 뭐 미리 기본서를 한 3, 4회독 정도 했으면 이제 미리 2차 연습서를 미리 좀씩 봐도 돼요. 2차 연습서 좀 쉬운 문제 위주로. 그렇게 공부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객관식 교재. 객관식 교재에서 기출 500제라고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거의 500문제, 502문제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학습하고 나서 아주 얇은 교재로 1차 파이널 교재가 있어요. 1차 파이널 교재. 그래서 A가 되어 있으면 A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A는 딱 80문제 되어 있어. 80문제. 80문제 가지고 1차 전반에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끝나면 요까지는 세무사 회계사 다 공통이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공부해도 될 사항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무사 회계사가 이제 나눠지는 거지. 세무사는 아무래도 좀 2차 문제는 좀 더 난이도가 좀 약간 쉽기 때문에 2차 연습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연습서. 일단 요 한 권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 보면 이제 뭐 모의고사 반을 운영해요. 뭐 어느 학원이든 이거 할 거라 봐요. 그래서 연습서 공부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쳐 나가는 거지. 자, 이게 필요하고, 회계사는 역시 2차 연습서. 근데 이게 두께와 내용이 좀 달라요. 이제 회계사용, 세무사용. 근데 이제 모의고사반이 없어요, 회계사는. 이게 모의고사반을 운영 대부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파이널 교재가 있어요. 2차 파이널 교재. 그래서 정리용으로 만들어 놓은 2차 파이널 교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본을 끝내고 나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 여기서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교재는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마 서브노트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될까요? 기본서를 제가 이걸 새로 한 2021년인가 제가 새로 썼단 말이야. 근데 말 그대로 노트북만 가지고 썼어. 노트북만 가지고 이제까지 그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문장을 그냥 제가 다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서 되게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서 학습을 충분히 하면, 자, 이 객관식 교재와 연습서 교재에 요약이 있어. 요약과 문제가 있는데, 이 요약이 기본서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에 필요한 요약이 되어 있고, 여기는 2차에 필요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본서에서 다 봤던 느낌. 그래서 기본서를 그냥 한 3바퀴에서 한 5바퀴 정도 돌리고, 1차 공부하면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론을 반복하고 문제 풀고, 2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것보다 제가 요약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해놨으니까 그냥 연계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OT는 끝난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굳게 결심하고 쫙 달려들지만 1년 후에는 많이들 힘들어해.
그 이유가 이게 양이 너무 많거든 이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양을 소화해서 뭐 전부 다 목표는 2년 이내 합격을 막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 거지 이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1차 좀 보고 나서 그만두거나 뭐 2차 또 여러 번 안 돼서 그만두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은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견디고 대부분 그만둔 거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그만둔 거죠. 자, 일단 시험의 좀 특징이 다른데 세무사는 1차는 쉬워요. 60점, 평균 60만 너무 합격이니까 쉬워요. 물론 자, 2차가 어려워요. 2차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한 10대 1 가까워요. 되게 높죠. 10명에서 1명이 합격하는 시면. 그러니까 2차를 잘 보는 게 중요해. 자, 회계사 반대로 1차가 관건이야. 1차가 2차의 일정 배수만 뽑다 보니까 1차 컷이 상당히 높아 이거. 그러니까 웬만큼 잘 보지 않는 한 1차부터 걸린다는 거지 이거. 자, 대신에 1차 관문에 딱 통과하면 2차는 이제 쉬워. 왜 쉬울까요? 부분 합격이 존재한다. 세무사에는 없는 부분 합격이다. 세무사는 자 2차 4과목을 다 합격해야지 되는 건데 또 60점 넘으면 다 합격해요. 근데 60점이 안 되더라도 뭐 59점 몇이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론을 끊기 때문에. 자, 근데 회계사는 2차가 왜 쉽냐? 자, 5과목 중에 자, 제일 첫 번째 연도에 3과목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3과목 안 봐도 돼요. 2과목만 보면 돼. 그래서 2과목만 60점 넘기면 합격이 되니까 2차는 이게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뭐 통째로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뭐 서너 과목 합격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뭐 한두 과목밖에 안 나오면 좀 쉬웠겠죠. 1년 동안에 그 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훨씬 뭐 60점 이상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2차는 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많이들 합격하는 것 같아. 자, 여기는 2차가 어렵고 1차가 어려운 시험이다. 이걸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해서 OT는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시간에 그 1장부터 입문 3장까지는 전부 다 강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은 안 할 생각이고 8장을 할 거예요. 자, 9장, 10장 안 할 거고 11장 할 거예요. 현재 예상은 이러합니다. 자, 초반에 1, 2, 3장을 통해서 원가 관리액의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같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8장하고 11장은 미리 좀 해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기 때문에 앞쪽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그래서 미리 좀 하는 거고. 자, 1장 먼저 보도록 합시다. 뭐 이거 아마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좀 빠르게 한 번 더 리뷰해 보면, 왜냐면 원가 관리액의 과목이 이런 거야 라는 소개가 좀 필요하니까. 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있죠. 기업이 이렇게 존재하면 자, 이 기업 안에 뭐 회사 CEO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간 관리자들도 있겠지.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외부에는 이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세금을 받아야 되는 국세청, 자, 은행, 뭐 자금을 빌려준 은행, 그래서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 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주주.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하고, 이 기업 내부에 있는 이 자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죠? 자, 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만들어진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회계가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관리회계. 그래서 크게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일단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 이 기업에 관한, 자, 누구나 봐도 해석이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어떤 재무 정보가 필요하죠. 자,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재무제표 작성이야. 이 재무제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거냐, 이걸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FS. 자, 여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자, 관리회계는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여러분,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란 말이야. 뭐 굳이 똑같을 필요 없는 거죠. 기업마다 처해있는 환경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목적에 맞는 정보를 그냥 제공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어떤 특별한 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목적을 담은 그냥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특수보고서, 그냥 목적을 담은 어떤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수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회계가 관리회계. 자, 그러면 어떤 목적들이 있냐?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배울 건데,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는 수시로 기업에 관한 경영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다시 계획과 실행 결과를 비교해서 통제라는 어떤 행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통제라든가 뭐 이런 목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 할 거야. 자,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수시로 해나가겠지.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쟁 전략 관점에서 경쟁 전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관리 기법을 이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해서, 자, 기업의 경쟁 우위 획득에 도움이 되는 관리 행위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포함시킨다는 거지. 자, 이런 어떤 목적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이런 목적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게 우리의 공부 목적이에요. 이쪽은 재무제표라는 딱 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쪽은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자, 당연히 작성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준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기준이 있다는 거야. 작성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쪽은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을 필요는 없죠. 너무 다양할 거니까 기준을 정해놓을 수도 없단 말이지. 기업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쪽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중과 기준이 없는 거지. 이쪽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야. 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한데 없으니까 까다로운 거.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쉬운 거고, 하나를 알면 응용해서 여러 개를 알 수 있는 거고, 응용력이 조금 평상시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암기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거지. 모든 경우를 다 외워야 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공부 방법이 달라요. 이쪽은 암기가 통해. 이쪽은 안 통해. 하면 망해, 실은. 이게 초반에는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사고를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실력이 쫙 오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초반에 좀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외우는 습관을 들으면 안 돼요. 공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자, 우리가 어떤 사항이 중요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잖아. 외부에서 이용하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되잖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회계 정보의 속성 중에 이쪽은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자, 이쪽은 뭐가 중요할까? 이건 뭐 신뢰하든 말든 내부 이야기야. 이거는 목적에 맞는 정보가 중요해. 목적 적합성이 중요해. 목적에 맞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면 자, 이 회계 말고 원가회계라는 게 또 별도로 있더라. 자, 원가회계는 뭐냐?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자, 원가회계는 기업의 생산 기업의 종류를 보면 뭐 상기업도 있고 제조기업도 있고 서비스기업도 있는데, 크게 자, 그중에 제조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야.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예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여기서 계산된 제품 원가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냐, 어디에 필요하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필요하더라.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배웠죠? 재무회계는 재고자산이 있죠. 유동자산 중에. 또 손익계산서 쪽 보면 매출원가 있죠. 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가액과 매출원가 금액은 뭘 해야지만이 확정이 되더라? 제품원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가액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 거고, 자, 계획을 세우거나 통제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전략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제품원가 정보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제품원가 계산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원가액에서 계산된 이 제품원가 정보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토스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고, 저랑은 뭐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거 하는 거다. 이거 자, 뭐 한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한다. 그래서 1부 원가회계, 2부 관리회계.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원가 관리회계. 그래서 시험 범위가 원가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딱 얼핏 보면 재무회계보다 이게 더 양이 많아 보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뭐 한 7대3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6대4, 7대3. 6대4는 너무 좀 그런 거고, 한 7대3 아니면 6.5 대 3.5. 뭐 심지어 뭐 75%, 뭐 25%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냐에 따라서. 자, 이해됐죠? 뭐 공부한지 이해됐어요? 원가 관리회계는 뭐 이런 거다. 일단 뭘 공부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유인물 나눠준 거 있죠. 자, 유인물 오늘 보시면 기업 형태 분류라는 이 제목을 좀 봅시다. 자,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봤는데 뭐 알고는 있는데 그냥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의 형태는 크게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지. 첫 번째 뭐 제조기업은 말 그대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유란 제품을 말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뭐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원재료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또 노동력도 투입돼야 되겠지. 또 기타의 뭐 기계장치라든가 이렇게 매우 많은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걸 구입한 다음에 투입해서 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는 거죠. 가볍게 뭐 음미만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여러분들이 손에서 절대 안 놓는 휴대폰 제조 업체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휴대폰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뭐 원재료 노동력뿐만 아니라 기타의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뭐 기계장치 등등 매우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어서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 제조기업은 공장이라는 곳이 있겠죠. 이 제품을 제조하는 장소인 공장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매우 복잡해요. 자, 그러면 제조기업은 어떤 회계를 필요로 할까요?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원가 회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야. 자, 우리의 원가 회계의 주된 목적은 이 제조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걸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우리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토스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기업도 자, 무에서 유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뭐 유라는 게 뭘까요? 서비스야. 매우 많아, 서비스 기업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업도 이걸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돼. 실은 자원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생산된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 업체가 운송한다라고 봤을 때 운송업체는 뭐 어떤 기업일까요? 운송업체가 제조기업이에요?
아니잖아. 물건 만들지 않잖아. 상기업 물건 파는 것도 아니잖아. 서비스 기업이에요. 바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를. 자,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에 또 휴대폰의 서비스 기업이 되게 많아. 휴대폰 통신업체, 통신회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 또 휴대폰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서비스를 전력회사로부터도 공급받는 거잖아. 이렇게 매우 많은 서비스 기업이 있는 거야. 또 우리 휴대폰이 고장 나면 휴대폰 수리도 맡기는 거잖아. 수리업체도 서비스 기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서비스, 다른 말로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돼요. 이렇게 서비스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서비스 기업. 이렇게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자, 운송업체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사람도 있어야지. 운전해야 되니까. 또 트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매우 많은 자원을 또 필요로 해. 또 운송할 때 뭐 포장을 내가 해야 된다면 포장재라는 또 어떤 재료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매우 많은, 거의 뭐하고 약간 유사해요. 상당히 많은 서비스 기업이 제조기업하고 유사한 형태를, 유사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제품을 제조할 때랑 서비스를 공급할 때 소비하는 자원이 유사한 서비스 기업이 되게 많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까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블 깔아야지 통신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원재료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뭔가 담의 자원도 필요하지. 이 통신망 같은 이 기간 설비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조기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이 서비스 기업은.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상기업은 U에서 U를 그냥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U가 뭘까? 제조기업이 만든 제품을, 자, 상기업은 이걸 뭐라 그래요? 용어만 바꾸는 거지. 제품이라 하지 않고 상품이라 그래. 내가 파는 거니까. 제품이라는 U를 상품이라는 U로 공급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뭐 구체적으로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 및 이때는 이제 보관하여, 그냥 구입 및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냥 판매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뭘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휴대폰 판매업체, 휴대폰 대리점, 이렇게 판매업체를 예로 들 수 있어. 자, 그러면 먼저 제조기업에서 휴대폰을 제조해서 서비스 기업에서 운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상기업에서 이 제품을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기업의 상품 원가 계산은 복잡할까 아니면 간단할까? 무에서 유가 된 게 아니라 유에서 유로 바뀌는 거니까 간단한 거죠. 상기업의 상품의 원가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상품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이거에 또 부대비용 얼마냐, 뭐 아주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원가 계산은, 자, 어느 획에 관할이다? 재무액에 관할이다. 상품의 원가 계산 여기서 끝난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제조기업과 이와 유사한 서비스 기업의 원가 계산을 배우는 거다. 자, 엄밀히 따지면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을 배워요. 이걸 서비스 기업에서는 응용해서 해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 범위는 주로 제조기업 이야기로 나오지만 서비스 기업도 나오고 상기업도 심지어 나온다. 자, 주로 원가액의 문제는 당연히 제조기업 위주로 많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고, 관리액의 문제는 서비스 기업과 상기업 문제도 등장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부의 주된 관심사는 무슨 기업? 제조기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예제를 좀 봐봅시다. 자, 생산 요소를 구입 및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무슨 기업이라 하죠? 아주 쉽죠. 제조기업이라 하죠. 그 다음에 자원을 구입 및 투입하여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기업이죠. 서비스 기업.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서비스 기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식당도 서비스야. 음식 서비스. 상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교육도 서비스 기업이고,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줘.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 및 보관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상기업이라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의 형태가 있더라. 자, 시험 문제는 다 나오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슨 기업이다? 제조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오늘 할 일은 재무회계 시간에는 상품의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고 대충 배웠을 거란 말이야. 지금 입문 때. 우리는 이제 제조기업의 제품의 원가 계산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또 제조기업에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자, 요 정도 해서 1장 이제 10페이지로 가보자.
자, 요 개강까지 하고 1교시는 좀 마칠까 합니다. 자, 그 원가 관리액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까 뭐라 했죠? 숲이라 그랬죠, 숲. 요 숲을 우리가 나중에 메꿔 나가는 나무를 심는 게 우리의 공부 목표인데, 자, 나무만 잘 심어도 안 돼요. 이 나무가 어느 숲에 해당하는 건지. 자, 숲과 나무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숲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한 번 정도 들어보시고, 아,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구나. 요 정도 느낌만 좀 갖도록 하자. 그 용어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자. 자,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1장부터 총 1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두 권이에요. 원가액에 따로 관리액에 따로. 원가액이 1장부터 9장, 관리액이 10장부터 19장인데, 자, 그 중에 1장하고 2장은 원가 관리액의 기초라고 해서 1장은 아마 오늘 배운 내용과 좀 많이 중복이 될 거예요. 자, 요 기초를 말 그대로 알려주는 장이고, 이제 3장부터 9장까지가 제조기업이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 장이에요. 방법 또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 원가 계산 제도를 배우는 장이다. 그리고 10장부터 19장이, 자, 계산된 제품의 원가를 기업 내부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관리액의 주제를 다루는 장이다. 시험 문제는 원가액계가 약 40%에서 45%, 관리액계가 약 55%에서 약 60% 정도 나와요. 관리액계가 좀 더 중요해. 좀 더 공부할 양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관리액의 기초에서는 뭐 원가의 뭐 개념 배우고, 원가의 분류 같은 거 우리가 다룰 거고, 그다음에 뭐 제조 원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제조 기업의 재무제표는 어떠한지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왜냐하면 재무회계 시간에는 상기업 재무제표 위주로 다루니까. 자, 그리고 원가 배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원가 배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제 9장이 이제 제품 원가 계산을 배우는 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본론인 거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원가액의 숲을 좀 알려주도록 한다. 이쪽 보자. 자, 원가액에는 여러분들은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목적이 뭐라 했죠?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얘기죠.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수치를 뽑고자 하는 얘기야. 자,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방법이 무려 36가지나 돼.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죠. 근데 1번부터 36번까지 쭉 나열식으로 공부하진 않아요. 자, 어떻게 배우냐면, 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쪼개서 배워서 이걸 결합하는 거야. 뭐 1차 때는 1차형 문제는 대부분 결합은 잘 안 다루고 2차형 문제는 결합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네 개로 일단 쪼개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원가 배분이라는 게 원가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공통 원가가 있으면 좀 이따 이제 용어 나오겠지만 이 공통 원가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 이렇게 뿌릴 필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아니 우리 학원에 전체 이 시설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요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뭐 4층은 뭐 회계사만 강의하고 뭐 3층은 뭐 세무사만 강의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이 전체 임차료를 회계사에 얼마, 세무사에 얼마 이렇게 뿌릴 필요도 있는 거잖아. 각 회계사반 세무사반별로 뭐 수익성을 뭐 분석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원가 배분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원가 배분을 그냥 전통적인 내용대로 대충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하자. 정확한 원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대충 하면 이걸 우리가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대부분 전통적 원가 계산을 배우는 거야, 싫어.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이걸 정확하게 하자. 활동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자, 그러면 활동이라는 게 도입됐으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자, 용어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해.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어떤 식으로 집계해 나갈 거냐,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집계한다는 것은 모은다는 거지. 제품의 원가를.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품의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모을 거냐.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개별적으로 모을 수도 있어요. 제품마다 일일이 구분해서 모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데, 제조 공정. 제조 공정이란 그냥 공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조 공정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데 제조 공정별로만 집계해서 뿌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종합해서 제조 공정별로 종합 집계해서 안분할 수도 있고 뿌려버릴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일일이 구분해서 집계할 수도 있고. 자, 하나는 개별적으로 집계한다고 하여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제조 공정별로 종합 집계하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원가 계산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 종합 원가 계산 배우면 그 다음 장에 자, 연산품과 부산물이라는 게 있어. 뭐 이건 이제 종합 원가 계산만 가지고 안 되고, 자, 결합 원가라는 이 배분이 또 필요해. 이 결합 원가 배분을 추가로 더 공부해야지 원가 계산이 마무리되는 장이 있더라. 그래서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자, 교재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으로 적어놨으니까 여기는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적어드리겠다. 그래서 결합 원가 배분을 다루는 장이 있어.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히 뭐 이걸 알면 공부 끝나 있는 거지. 근데 그냥 참고 한 번 정도 들어야 돼. 이런 수업이 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겠지. 사후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 발생 원가로 측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실제 원가 계산.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품 원가 계산이 너무 지연돼. 너무 늦게 된단 말이야. 다 끝나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부 관리 회계 수행이 안 돼. 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정상 원가 개념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전 원가 계산이 존재해요. 하나는 정상 원가 계산, 또 하나는 표준 원가 계산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구별되어지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의 원가를 자,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해서 어떤 원가 요소로 구성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래? 자, 제품 원가 구성을 뭐로 할래? 원가 구성을 뭐로 할래? 자, 뭐 제조와 관련된 모든 원가를 다 포함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야. 전부 원가 계산. 제품과 관련된 전부 원가, 모든 원가를 다 포함해서 하자. 그거 아니야. 그냥 어떤 변동하는 성격의 원가만 포함해서 하자. 자,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나온다. 초변동, 변동. 자, 전부, 변동, 초변동. 이게 세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있더라. 자, 이것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어때요? 다 결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얼마 전에 끝난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이거 나왔지. 전부 변동, 정상 종합 원가 계산, 전통 종가 계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가 계산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원가 배분에 따라서, 자, 전통적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집계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두 가지. 측정에 따라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세 가지. 구성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세 가지. 자, 그래서 토탈 몇 가지 가능해요? 결합하면 36가지 가능하다. 36가지. 자,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 이제 결합을 달아요. 자, 1차에서는 100%를 다 다루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다루고,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는 좀 더 이제 다 다루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제 장하고 좀 매칭해 보면 요게 3장부터 8장까지는 요 내용이고, 9장에 가서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좀 알아둡시다. 요까지는 좀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야.
요게. 그러니까 실제고 전부가 일단 기본이야. 자, 외부 보고할 때는 실제 원가해야 되고 전부 원가해야 돼. 실은. 외부 보고시는. 그러니까 재무회계 목적에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지. 요 나머지는 이제 관리회계 목적에서 좀 필요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개별 원가 계산은 3장, 종합 원가 계산 4장, 이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건 5장,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을 배우는 거고, 실은 6장에서 정상, 요거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 자, 3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고, 변동과 초변동은 8장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전부 원가 계산이고 실제 원가 계산인 거지. 이 하에서 쭉 배우다가 이제 6장부터 이제 정상, 7장 표준, 8장 변동, 초변동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예, 여러분들은 그냥 그 1장부터 쉽게 말해서 5장까지와 그다음에 6, 7, 8 요 세 장을 좀 구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외부 보고 목적에 타당한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6, 7, 8장에서 조금 이제 특수한 내용들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 정도 가면 이제 이것들이 다 결합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한 번씩만 따라서 해볼까? 우리가 무슨 원가 계산이 있는가? 따라서 하는 게 일단 이 용어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가급적 소리내서 한두 번씩 해보는 게 좋아. 용어에 일단 익숙해져야 돼. 자, 전통적 원가 계산. 자,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안 하면 내년 학교 못 합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실제 원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결합 원가 계산. 자, 용어가 되게 낯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묶어서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것도 묶어서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이것들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딱 배우면 이제 9장 원가회계 책이 이제 끝나는 거지. 원가회계 파트가 끝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 제품 원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원가 계산된 걸 가지고 재무회계 쪽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가액 결정에 이용하고 관리회계에 이제 이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회계 어떻게 이용하는가 좀 봐보도록 하자. 자, 관리회계는 뭐 하고자 하는 회계냐? 요까지만 하고 좀 세트할게요. 요 개관까지만 하고. 자, 관리회계는 자, 이 원가 정보를 자,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야. 기업 내부 활용,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이건 매우 진짜 다양해요. 기업마다 어떤 식의 활용이 필요한 건지는 기업마다 다양할 거야.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개 또 범주로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관리회계를 쭉 이제 세 개 범주로 구별해 보면, 자, 첫 번째가 어떤 범주냐면 자, 이제 계획과 통제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자, 전략적 관리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전략적 관리 회계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최신 관리 회계라고 돼. 아마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공부했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20년 아니고 25년 전에 공부했으면, 2000년 이전에 공부했으면 이건 필요 없는데요. 2000년 이후에 등장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먼저 용어에 좀 익숙해야 되니까 계획과 통제를 봐볼까요? 자, 먼저 계획과 통제. 저 왼쪽에 그 표에 보면 나와 있죠. 계획이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지. 기업의 목표를 정하는 걸 말하지. 당연히 화폐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표에 보면 나와 있죠. 계획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미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실행에 옮겼겠지. 실행에 옮긴 다음에 이제 통제라는 게 필요한데, 통제가 의미가 중요해. 통제란 계획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 계획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실행과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과 통제는 자, 딱 세 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계획은 플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자, 플랜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실행에 옮기는 두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평가. C. 평가하다가. 플랜 도 C라고 말할 수 있어. 계획과 통제는. 플랜 도 C. 플랜 도 C. 자, 이것과 관련된 이론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공부해야 돼. 나가야 돼. 자, 계획과 통제 뭔지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세운다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자, 이 원가회계에서 계산된 이 제품 원가 정보는 미래의 원가인가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한 과거 원가 정보인가요? 과거 원가 정보잖아. 이 과거 원가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자, 중간 단계가 필요해 이제.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가 함수란 걸 추정할 수 있어야 돼. 원가 함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에 원가회계에서 권리회계로 가는 길목에 원가 추정이란 걸 배우고 가야 돼. 미래의 원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 우리는 10장에서 원가 추정이란 걸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과 통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다. 자, 뭐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배울 거다. 자, 11장과 12장에서 배울 거다. 11장은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영업 활동에 대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이익 계획 수립이 중요해. 이익을 내가 목표로 했던 이익을 달성할 거냐,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냐, 이런 계획이 매우 중요한 계획이지. 그래서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 이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조업도라는 개념을 좀 더 배우지만 조업도와 이익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원가 조업도 이익이랑 관계를 미리 어떤 이론에서 미리 정해놓은 틀이 있어. 자, 아주 오래된 이론인데 원가 조업도 이익에 관한 분석을 배울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1장에서. 자, 약어로 CVP 분석이래. 원가는 코스트죠. 자, 조업도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익은 프라핏이죠. 그래서 약어로 CVP 분석. 자, CVP 분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재무제표 작성을 배우는, 자, 종합예산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종합예산이라는 걸 12장에서. 자, 이 두 장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배우고, 자, 이거는 특별한 이론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성과평가를 배워. C는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거잖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그래서 자, 이때 배우는 이제 성과평가가 책임회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책임회계와 자, 성과평가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성과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플랜도스를 통해서 계획과 통제라는 걸 배워나간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계획과 통제도 중요해. 양대축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이야. 대안의 선택을 잘해야지 그 기업이 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제 배워. 의사결정이란 먼저 좀 영어로 배워봅시다. 자, 의사결정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자, 뭘 선택하는 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모든 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보고 행하는 의사결정. 이걸 우리가 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확실성화. 자, 근데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값들의 일부를 몰라. 근데 그 확률을 알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찍어야 되는 거고, 확률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하는 불확실성화 의사결정.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약간 수학적 내용도 나와. 네, 그러면 뭐 중미로 또 다시 중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확실성화,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약간 쪼개서 배워요. 의사결정의 이 효력 범위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 몇 달 안에. 이걸 우리가 단기라 그러죠. 1년 이하를. 근데 의사결정의 효력이 5년 동안 영향을 미쳐버릴 수도 있잖아. 이걸 우리가 장기라 그래. 1년을 초과하면. 그래서 의사결정의 효력 범위가 1년 이하면 단기 의사결정.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 프렌도시를 10장부터 13장까지 쭉 4장을 프렌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총 4장에 걸쳐서 배우는데, 자, 14장에서 자, 관련 원가란 개념이 필요해. 그래서 관련 원가란 개념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자, 단기 의사결정을 다룰 거예요. 14장에서 단기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을 다루고, 자, 15장에서는 장기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이 장기 의사결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예산이라고 해. 전통적으로. 자본에 관한 계획을 필요로 하니까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본에서는 특히 그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 재무관리 시간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내용하고 중복이 돼. 자, 그래서 한때는 우리 원가원리계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최근이라 5년 이내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전에는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자, 세무사 시험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하고 최근 5년 동안에 물음 한 2개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이 존재하게 했다. 그래서 어쨌든 14장 단기 의사결정, 15장 자본예산 이렇게 배우고, 16장에서 말 그대로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는 걸 배운다. 자, 불확실성한 경우에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이거 배운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자, 단기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이 성과평가도 필요해. 이 두 가지 사고를 다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는 내용 17장에서 자, 가격 결정이라는 걸 원론적으로 좀 배운 다음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어. 서로 내부 대체 시에 받아야 되는 가격이 얼마냐. 내부 대체 시에 각각의 사업부 경영자가 성과평가에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또 기업 전체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자, 대체할 때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될 거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자,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가격 결정은 의사결정 사고가 진하게 들어있지만 이 성과평가 관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양쪽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관리회계예요, 여러분들. 10장부터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의 양대축이야. 전통적 관리회계. 그래서 여기까지 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리회계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배울 거다. 자, 전략적 관리회계 핵심 하드로 원가 절감이에요. 가서 보면 원가를 줄이는 게 중요한 사고야. 자, 뭐가 목표냐면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게 나의 확보라고 합시다.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 공부의 목적.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원가를 줄이는 게 중요해. 원가를 줄이는 게 이 사고가 가장 주된 주제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한 8개 정도 되는 원가 관리 기법을 배워요. 최근에 등장한 자,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하여 약 8개 정도 되는 원가 관리 기법을 배운 장이 17장이에요. 전략적 원가 관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9장은 자,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자, 13장에서도 성과평가 배웠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성과평가야. 여기는 이제 좀 더 뭔가 추가가 된 전략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성과평가. 뭐 성과평가 한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보상해줘야 되죠, 보상. 그래서 보상이란 걸 살짝 배울 건데, 이 보상은 회계사에서 2011년도까지 중요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별로 안 중요해, 이게. 그래서 19장은 그닥, 여기 이제 18장이죠. 19장은 그렇게 중요한 장은 아니다. 전략적 성과평가 기법 하나 배우고 보상이라는 걸 살짝 다룰 거다. 자, 요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관리회계 내용이에요. 원가와 관리회계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그 뇌를 이런 식으로 자, 나중에 이제 구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두엽에 나도 잘 모릅니다. 원가회계 알겠죠? 원가회계. 원가회계가 이 앞쪽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배워 나갈 거다. 이런 느낌으로 쫙 이걸 쫙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회계 아래쪽에. 근데 관리회계는 세 개로 일단 쪼개진다는 거지.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회계. 그래서 관리회계는 이 주제가 다 달라져. 갑자기 휙휙 바뀐다는 거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원가회계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 제품 원가 계산 목적.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 활용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고, 이것도 갑자기 장별로 휙 달라지는 느낌이야. 특히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달라지고, 의사결정과 또 전략적 관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좀 초반에 좀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만 딱 인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표가 좀씩 달라지니까. 그래서 일단 숲을 잘 그릴 수 있도록 합시다. 숲만 잘 그려놓으면, 물론 기본 강의 들을 때 어느 정도 나무도 그려놔야 되겠지. 1회도 가면 듬성듬성 나무가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2회도 가면 이 경계선이 좀 더 확실해질 거고, 좀 더 나무가 채워지겠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기본서 3회독에서 한 7, 8회독은 되어야지 다음 과정이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소 3회독은 돼야 되고 한 7, 8회독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지 객관식, 그다음에 2차 연습서가 쉬워져. 1회독 해갖고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한 2회독 정도 하는 거고, 끝나고 나서 또 1회독 짱짱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세요. 기본서를 좀 더 돌릴 거냐, 아니면 뭐 2차 연습서를 미리 좀 볼 거냐, 일부라도, 아니면 바로 객관식 교재로 들어갈 거냐. 그럼 그때 와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교시에 2장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